안녕하세요. 단대국어 국어 내신 담당하는 박진아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단대국어에서 어떻게 국어 내신을 내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모조모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출을 하려면 당연히 기출 경향은 작년 기출을 토대로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중간 범위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요. 25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나와 있는데 국어 교과서 범위, 학교 프린트, 그리고 부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건요. 국어 교과서는 적정량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범위가 많지도 그리고 적지도 않은 상태. 그래서 국어 교과서에서 딱 필요한 건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라던가 이제 문화, 그리고 독서 이렇게 취했고요. 학교 프린트가 나왔는데 품사 파트가 나왔어요. 사실 교과서 편제에 따르면 음은 변동이 나와야 되는데 교과서 편제를 따르지 않고 줏대 있게 학교 프린트로 품사 파트부터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교재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정 첫 해여서 그랬는지 개정과 맞춰서 올림포스 공통국어로 나갔습니다. 범위가 여기서 이제 확대가 되죠. 사실 앞에 거까지는 할만한데 싶은데 이제 교과서뿐만 아니라 부교재에서 범위가 확 던져지게 되면서 범위가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요. 교과서, 학교 프린트, 부교재 활용한다라고 보면 되고 문법은 주 영역은 크게 문학, 문법, 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교재가 단대는 매해마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부교재가 뭐가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부교재가 뭐가 됐든 간에 여기에서 범위 확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세부 문항으로서 학교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서술형인데요. 서술형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함정은 하나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라고 하면 문제 자체는 어려운 게 없어요. 보기의 설명과 유사한 표현 방식. 그래서 보기를 줬는데 설명 방식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한테 가는 거야? 무슨 역설. 그리고 심지어 찾을 때도요. 해당 작품, 이미 배운 작품에서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역설법이란 키워드 줬고 그리고 해당 작품 이미 배운 거니까 얼마나 쉽게 떨어지겠어요. 근데 함정은 여기 있어요. 발문만 보고 역설하고 냅다 답을 적잖아요. 그러면 틀립니다. 왜냐? 조건. 행의 첫 어절만 쓰시오.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남학생들이잖아요. 이런 거 잘 체크 안 하거든요. 냅다 행을 적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어머 어절만 적으래. 쌤 그래도 맞게 해주겠죠? 아니요. 어림없습니다. 그냥 날라가요. 근데 서술형 배점 5점이요. 5점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까딱했다가 분명히 잘 다 아는 건데 틀린다라고 하는 게 이런 문제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그냥 보고 기억 채우라고 이어절 채웠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문장 적고 나왔다? 틀려요. 그냥 날라가요. 자, 혹은요. 이어절 적으라고 했지라고 해서 그냥 이어절 적고 나왔어요? 틀립니다. 왜냐? 여기 기억 니은 번호도 써라라고 돼 있거든요. 실제로 이거 안 쓰고 냅다 답 적으면 여기서 또 한 번 5점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를 쉽게 푸는데 쉽게 푸는 만큼 오히려 방심할 수 있는 요소에서 점수가 깎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챙겨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문학은요, 엮어서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다른 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배운 문학 작품은 전부 다 엮어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애초에 공부를 할 때 공차는 본인이 조금 챙겨야겠죠. 그래서 한 작품을 세밀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품에 서리법 나왔네, 여기도 나왔네, 여기도 나왔네, 여긴 서리법이 아니네 라고 하는 걸 이미 본인이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서 본 것처럼 부교재에서 확 던져주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챙겨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늘 이제 숙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기 문제 나오고 이제 구절풀이 나오는 문제 나오는데요. 이 수능형 같은 경우는 보기를 당연히 꼼꼼히 읽어야죠. 왜냐? 낯선 작품이고 처음 본 거니까. 근데 내신은 본 거에서 나와요. 이미 내가 다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기를 읽을 때 정독보다는 빠르게 체크하면서 그 내용 그랬지 매칭시키고 그냥 바로 문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문하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 파트 나올 때 그 교과서의 출제 단원,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에 맞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냅다 그냥 작품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교과서 편지에 실려 있다? 아, 이게 왜 실려 있지? 목표가 뭐지? 라는 걸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제 가지치기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미스터 방이라고 하는 소설 작품인데요. 이 단원의 목표가 서사갈래의 특징을 알아보자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서사갈래로 주어진 작품의 특징, 핵심 작품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뭐 편집장, 논평, 희화화 이런 건데 거기에 맞춰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할 때 나는 이 단어를 왜 배우는구나, 이 단어의 핵심이 뭐구나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 독서 문제 역시 단원에서 말하는 게 설득하는 말하기, 그래서 논증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역시 그 의도에 맞춰서 논증하는 방법,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작품 배울 땐 특히 이걸 내가 왜 배우고 있는가,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내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정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은요, 정말 간단한 듯 까다로운 듯 잘 내요. 저 문법 문제 보면서 와, 역시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문법이 쉽잖아요. 문법이 전반적으로 그냥 쉬워요. 문법이 어려운 학교들도 있죠. 이 근처에 진짜 어려운 학교들은요, 문법 문제 한 문항 한 문항이 다 어려워요. 근데 단대는요, 문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문법 순서에 따라 점점 어려워지는 게 보여요. 다시 말해서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걸 되게 난이도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쉬운 문제는 굉장히 방심하게 쉽게 풀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죠. 애들이 가장 모르는 걸 낸다. 사실 이 대명사 같은 경우에 애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게 미지층, 부정층 이런 거 찾는 건데, 문제 떡하니 한 문제 낸 거죠. 그래서 문법이 쉬운 듯 보이지만 사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를 건드리기 때문에 의외로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서다평 역시 마찬가지.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사실 크다라는 게 형용사인데 잘하다라는 의미로 쓰면 동사예요. 이런 함정을 파는 거예요. 높이 같은 경우도 여기 나오는 높이가 이제 두 개 짓는데 밑줄 어디에 그어있는지 봐야죠. 왜냐면 명사로 쓰일 수 있고 부사로 쓰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의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되게 쉬운 듯 간단한 듯 보이지만 사실 문제를 제대로 맞추려면 깊이 있게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좀 문제를 잘 짜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대략적인 경향을 봤는데요.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물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꼽는다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개정수 때는 늘 문제가 쉽습니다. 이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우리 애들이요, 시험 보기 전에 자기 기출을 한번 풀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기출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 기출만 풀 수 있거든요. 작년 기출 풀고 괜찮네. 아니요, 어려워질 거예요. 이번이 훨씬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 단대부고 부교재 비중이 큰 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교재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부교재가 단순히 애들은 작품 나면 작품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혹시는 애들이 여기서 부교재를 볼 때 뭐가 나왔다면 뭐 독서가 나왔다라고 하면 지문만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보기에 나와 있는 거 변형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선지 변형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애들은 3번 다음에 그 문제 안 풀어요. 왜? 답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정확하게 1번부터 5번까지 왜 이게 맞고 왜 틀렸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플러스 뒤에 보게 되면 부교재에도 정답지가 있잖아요. 그 정답 해설에 작품이라던가 지문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어요. 거기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학생들이 그냥 덤벙거리면서 지문만 보고 난 공부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산이다. 부교재 진짜 요모조모를 다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결코 적은 편이 아니다. 처음에 이제 교과서 범위 보고 이 정도면 하고 밀어두면요, 마지막에 정말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험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자잘한 실수. 진짜 몰라서 틀리면 안 억울해요. 근데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정답을 아는데, 근데 여기서 삐끗해가지고 틀렸다? 등급이 내려간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좌절감이거든요. 근데 우리 남학생들이 또 이렇게 덤벙거려요. 조심성이 없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거여서 계속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국어 공부에 있어서 사실 이건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국어 학습의 제일 첫 번째 포인트는 틀린 문제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틀린 문제 절대 안 봐요. 왜? 보기 싫어요. 학생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인간이 틀린 건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학생들은 어쨌든 틀리면 다시 고치고 마치고 넘어갑니다. 거기서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요, 다음에 또 틀려요. 국어가 진짜 무서운 게 사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사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아,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그 경로대로 다시 가요. 그래서 틀린 문제는 더 철저하게 오답에 대한 근거를 달아야 합니다. 제가 강조한 지점 중에 하나예요. 틀린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은 적절하게 근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라. 그리고 이 근거는 반드시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지문에서 따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오답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제가 과제 검사 이런 거 할 때 이 부분 위주로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질문 하나가 학습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우리 애들이 질문을 어떻게 하는 것만 딱 들어도 아, 얘 공부를 했구나, 모르는구나 라는 게 판단이 돼요.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도 판단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질문할 때 이렇게 1학년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사실 기특한 거긴 해요. 왜냐면 태반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냥 질문. 근데 저는 첫 시간에 이미 얘기합니다. 얘들아, 쌤은 질문할 때 쌤 저는 1번 모르겠어 이러면 질문 안 받아. 저는 그렇게 하면 질문 안 받아요. 어떻게 해야지 받느냐라고 하면 본인의 생각 기술을 하면서 질문합니다. 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이걸 근거로 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분이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 쌤, 저는 이 부분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지점을 짚어줘야 돼요. 근데 태반이 모르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그 자체가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얘가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있다라는 소린 거죠. 그래서 본인 생각을 이제 기술을 해 가면서 질문을 하면은 어떤 효과를 얻느냐? 개별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개별 피드백이라고 했을 때 따로 부르고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얘가 모르는 걸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짚어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되려면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질문을 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어디를 모르고 어디를 잘못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빵꾸가 났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짚어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질문부터 이제 이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내신은 복습이죠. 아무리 똑똑한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1주차에 열심히 배웠다라고 한 것을 6주차 가서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습은 늘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복습할 때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쌤이 주는 교재, 쌤이 주는 과제, 쌤은 너네가 요청하면 파일로 준다. 단 요청했을 때. 왜냐면 요청도 안 했는데 주는 건 되게 짐이거든요. 걔네도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근데 욕심 있는 애들은 요청해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쌤, 파일로 보내주세요. 파일로 보내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백지 테스트를 그냥 스스로 셀프로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과제, 쌤 지나간 과제에서 1주차 다시 주면 안 돼요? 줘요. 근데 전 줄 때 이 얘기합니다. 너 근데 설마 1번부터 다시 풀 생각하는 거 아니지? 쌤 왜요? 그럼 안 돼요? 안 되죠. 왜 쓸 데 없이 다시 풀어요? 문제를 다시 푼다라는 건 내가 틀린 문제, 맞췄는데 그냥 얻어 걸린 거, 그 부분을 다시 푸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푸는 건 사실 요식행위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너네가 모르는 거 다시 풀어야 되는 문항 이것만 다시 풀고 모르는 거 다시 질문해. 그래서 이렇게 주거나, 혹은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과제를 할 때 맞췄어요. 근데 보이죠? 맞췄지만 선지 분석 싹 돼 있어요. 복습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런 것도 복습이거든요. 얘는 이 문제의 선지 분석을 다 한 이유가 본인이 잘 모르는 유형이에요. 맞췄지만 본인도 지금 이걸 맞추긴 했지만 내가 정확하게 아는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할 때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알려주는 그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할 때 피동하고 사동할 때 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계속 해보는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나지 않게끔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하나가 빠졌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의 포인트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PPT 지금 장이 하나가 없네요. 그냥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중시 여긴 건 전부 다 수업에 녹여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모든 강의 다 촬영해서요. 복습 영상으로 줍니다. 애들한테 수업 끝나고 바로 복습 영상이 나가는데 늘 얘기해요. 얘들아 이거 다 보라는 거 아니야. 1시간, 2시간 다 보라는 거 아니야. 하지만 너네가 모르는 것만 딱 집어봐. 내가 그 부분에서 잠깐 놓쳤어. 그 부분만 다시 봐. 그래서 복습 영상 다시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수업이 끝이 나고 애들한테 과제를 줄 때 과제 검사를 다 제가 해서 주거든요. 근데 다 일일이 접어서 줍니다. 접는 건요. 얘가 다시 해야 될 거. 끝나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 혹은 얘가 질문한 거에서 간단하게 피드백을 남긴 부분. 혹은 와서 직접 질문했으면 하는 부분. 다 접어줘요. 그 수업이 끝나면 애들은 다 그걸 보고 펴가면서 부족한 건 다시 하고 모르는 건 다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어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늘 편할 때 하라고 합니다. 질문 편할 때 해야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질문은 쌤 저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게 와서 하지만 그냥 남아서도 하면 좋지만 새벽에도 그냥 질문 받을게. 아침에도 받게. 예, 그렇게 이제 질문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복습 테스트도 객관식, 빈칸 테스트 그리고 백지까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애들이 좀 더 완벽하게 학습을 할 수 있을 건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칸다가 학습 앱이 유명한 건 아시죠? 제가 작년 후반부부터 칸다일로에서 콘텐츠 작업에 열을 올렸습니다. 왜냐? 우리 학생들 문제 충분히 풀어보고 여기에 약점 체크해서 그 약점 체크 진단 받은 걸 본인도 알고 저도 알고 그렇게 하면 보다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에 완벽성을 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제 수업은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 하지만 플러스 알파 1시간 정도 더 있다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총 6시에서 10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보내주시면 그 어떤 학생보다도 아 내가 국어적인 학습을 하고 있구나. 국어에서 흔들리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 그리고 학습의 틀, 학습의 자세 갖추도록 그렇게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예, 언제라고요?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이때 보내주세요. 예, 박진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